추운데 어서 들어오시구려. 마침 사골이 잘 우러났으니 한 그릇 드시고 몸 좀 녹이시지요. 1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종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삿갓을 더욱 깊이 눌렀었습니다. 잠시 후 앞에 놓인 국밥 한 그릇,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을 17년을 헤매온 그 지아비가 눈물로 받아들고 있다는 것을. 풍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한양 북촌의 찬바람이 살을 애는 초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때 절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저작거리에 나타났으니 행색이 어찌나 남루한지 지나가는 이들마다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누더기보다 더 낡은 누비를 걸친 이 사내의 발걸음은 더디고 무거웠으나 두 눈만큼은 매서운 칼날처럼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고함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 소리, 말발굽이 얼어붙은 흙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뒤섞여 들려왔으나 노인은 그 어느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품 안 깊숙이에는 오직 하나의 물건이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의 내로라 하는 거상들만이 지닌다는 흑옥 반지였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차가운 그 반지는 낡아 빠진 누비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는 단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심종수라 하였습니다. 17년 전 인삼무역을 위해 바닷길에 오른 뒤 풍랑을 만나 죽은 줄로만 알려졌던 전설적인 거상이었습니다. 한때 한양 상단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그가 손을 댄 물건은 황금으로 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죽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요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닌 저 초라한 차림으로 제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있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종수는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든 고향 땅의 흙을 밟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저작거리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자신이 두고 떠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변하였을 것인지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문을 더듬고 더듬어 찾아간 곳은 성곽 밑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국밥 주막이었습니다. 살인문은 한쪽이 삐뚤게 기울어져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주막 깃발은 오랜 비바람에 색이 바래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초겨울 하늘 아래로 가늘게 올라갔으니 그 연기 냄새 속에 구수한 사골내음이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곳이 아내 설동금이 운영하는 주막이라 들었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종수는 자신의 아내가 왜 대갓집 안주인이 아닌 주모가 되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동생 기철이 보내온 거짓 서신을 믿었기에 아내가 다른 사내를 따라 달아났다 여겼고 그 배신의 기억을 품은 채 15년을 청나라 땅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막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종수의 가슴 속에 이미 작은 의심의 불씨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쪽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는데 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조차 종수의 눈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넓지 않은 주막 안을 오가며 손님들의 상을 치우는 그 뒷모습, 굽어버린 허리, 거칠고 투박하게 변한 손마디가 이 차가운 초겨울 바람 속에서도 종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17년 전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던 동금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고왔던 손으로 이제는 무거운 뚝배기를 들고 낯선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고 있으니 세월의 모진 풍파가 고스란히 그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그 순간 종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삿갓챙을 더욱 깊이 내려 눌렀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주막 문 앞에 서 있다가 이윽고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막 안은 좁았으나 아궁이의 온기가 가득하였고 사골을 오래 고아낸 구수한 냄새가 낮은 석가래 아래로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지객꾼 둘이 마주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고 출입문 가까운 자리에는 보따리를 무릎에 얹은 보부상 하나가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위 가마솥에서는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들썩이며 하얀 김을 토해내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묘하게도 종수의 귀에는 오래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주모 동금은 남루한 행색의 종수를 보며 환하게 웃음을 건넸습니다. 마침 사골이 잘 우러났으니 한 그릇 드시고 몸 좀 녹이시지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을 저토록 바꾸어 놓았어도 목소리만큼은 종수의 귀에 익은 그것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봄날 시냇물 같은 그 목소리. 종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혀버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삿갓을 더욱 깊이 눌러 쓴 채 주막 안쪽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로 몸을 숨기듯 앉았습니다. 동금은 이상하다 여기는 기색도 없이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주방을 오가며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종수의 앞에 놓였습니다. 잘 우려낸 사골 국물 위로 파가 송송 올려져 있었고 밥알이 소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투박하였으나 그 냄새만큼은 종수의 코를 찌르며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종수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뜨려는 순간 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국밥 위로 종수의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니 따뜻한 국물은 이내 소금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수는 어깨를 들썩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으나 턱 끝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만큼은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38배의 지아비를 떠나보낸 뒤 55이 된 저 여인이 바로 그 지아비가 눈앞에 앉아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삿갓 하나, 낡은 누비 하나가 17년의 세월과 뒤엉켜 그 얼굴을 감쪽같이 가리고 있으니 운명이란 것이 참으로 야속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금은 남편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다른 손님의 빈 그릇을 걷어들고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비로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다리가 왜 저토록 상하였는지, 어찌하여 제 아내가 저 허름한 주막의 주모가 되어 낯선 이들의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지, 동생 기철이 보내온 서신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철의 서신에는 오직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가 다른 사내를 따라 달아났으니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마시라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달아나기는커녕 성곽 및 허름한 주막에서 저 다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품 안의 흑옥 반지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반지가 청나라 땅에서 자신을 살게 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면 이제 이 반지는 동생 기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기필코 밝혀내겠다는 맹세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마침 주막 밖으로 가마꾼들의 왁자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입에서 심기철 대감이 고관대작들과 연회를 즐기러 가는 행차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단옷에 금가락지를 손가락마다 끼운 기철이 가마 위에 앉아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였습니다. 종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금기 어린 한 그릇이 17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 다리로 끓여낸 국물이었고 아내가 저 거친 손으로 담아낸 밥이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짭조름한 그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종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의 가을 바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종수의 나이 43이던 그해 인삼무역을 위해 청나라로 향하던 상선이 서해 한복판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파도가 산처럼 일어나 상선을 집어삼키던 그 밤, 종수는 갑판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귀를 찢는 물소리와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뒤엉키더니 이내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선은 산산조각이 났고 종수는 죽은 줄로만 알려졌습니다. 한양에서는 종수의 기일을 잡아 제를 올렸고 동금은 흰 소복을 입고 남편의 위패 앞에서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국 땅의 어느 해안가에서 눈을 떴을 때 종수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채로 낯선 땅을 떠돌기를 꼬박 2년 어느 봄날 아침에 문득 아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더니 잠에서 깨어난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통곡하였습니다. 동금이 보고 싶었습니다. 윤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몸 하나 건사할 돈조차 없었으니 종수는 우선 인편을 수소문하여 동생 기철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니 방도를 마련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철은 그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펼쳐 읽은 기철의 얼굴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기철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철의 나이 31, 이미 형의 재산을 제 손에 쥐기 시작한 터였습니다. 형이 없어야 가문의 재산을 독식할 수 있다는 탐욕이 그 가슴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 있었던 것이지요. 기철은 서신을 품 안에 감추고 사흘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철이 형수 동금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기철은 능청스럽게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동금 앞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차마 말씀드리기가 너무 괴롭습니다만 형님께서 인편으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동금은 심장이 멎는 듯 기철의 말에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형님이 청나라 대부호의 딸과 눈이 맞아 아예 그곳에 살림을 차리셨답니다. 형수님께는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인도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제 형의 생사를 제 손바닥 뒤집듯 속이는 그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동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방바닥을 손으로 두드리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울부짖는 동금을 보면서도 기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님이 워낙 완강하게 뜻을 굳히셨으니 형수님도 이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청나라의 종수에게 보낼 답서를 손수 썼습니다. 그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 동금이 다른 사내와 야반도주하여 어린 윤호만 남겨두고 사라졌으니 형님은 절대 돌아오지 마시라고. 돌아와봤자 거둘 가정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고. 종수는 그 거짓 서신을 받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가 다른 사내를 따라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종수는 청나라 땅에서 분노와 슬픔을 씹으며 죽은 듯 살기를 15년이나 더 이어가야 했습니다. 45에 받은 그 서신 한 장이 60이 다 된 지금까지 종수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못을 박은 손이 바로 제 동생의 손이었습니다. 종수는 주막 구석 자리에 앉아 식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사연을 되새겼습니다. 아내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비를 기다리다 지쳐 저 다리가 상하도록 이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 서신 하나에 속아 15년을 이국 땅에서 아내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종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철의 탐욕은 거짓 서신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 종수가 죽었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바닷길에서 목숨을 잃은 상인들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내려보냈습니다. 종수의 몫으로 내려온 보상금은 500냥이었으니 당시로서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마땅히 종수의 아내 동금에게 전해져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철은 관아의 눈을 피해 그 500냥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빚을 깨끗이 갚아버렸습니다. 기철에게 그 돈은 형수의 생계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제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판순이었습니다. 판순은 아들 기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철은 그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귀옛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관아에서 형님 보상금이 내려왔는데 동금이 그 돈을 받아 어딘가에 감추어 두고 모른 척하고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그 돈으로 딴 살림을 차릴 속셈인 것 같습니다. 판수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판수는 며느리 동금의 머리채를 휘잡고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을 어디다 처박아 두었느냐?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동금은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어머니. 부디 믿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판순의 귀에는 동금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금은 마당 구석으로 밀려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쓸리고 손등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기철은 그 광경을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판순의 매질이 잦아들 무렵 기철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동금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시면 윤호를 데려가겠습니다. 내 조카이니 내가 거두어야지요. 그 말 한마디가 매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동금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철이 그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동금의 몸이 마당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동금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발목뼈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기철은 쓰러진 동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마십시오. 동금은 뼈가 어긋난 발목을 질질 끌면서도 어린 윤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서 이 마당을 벗어나야 하였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의원을 찾아갈 돈이 없었으니 동금은 천을 찢어 발목을 칭칭 동여매고 버텼습니다. 아들의 서당비가 먼저였고 끼니가 먼저였습니다. 제 다리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 발목뼈는 끝내 제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동금은 영영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기철은 쫓아낸 형수를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채하였습니다. 55이 된 동금이 아직도 저 주막에서 절뚝거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는 것은 그날 마당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철은 이제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 종수의 재산을 발판 삼아 불려온 돈이 어느덧 집 한 채를 금으로 지을 수 있을 만큼 쌓였고 고관대작들과 어울리며 그 이름이 한양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단옷에 금가락지를 손가락마다 휘감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연회를 여는 것이 기철의 낙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나으리 나으리 하며 굽신거렸고 기철은 그 굽신거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기철의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형 종수의 아들, 곧 기철의 조카인 윤호의 혼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기철은 혼례 준비를 하인들에게 지시하면서 연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내 덕에 이 가문이 이만큼 일어선 것이야. 형님 재산을 내가 이토록 불려놓지 않았으면 윤호 저 녀석 혼처나 제대로 구할 수 있었겠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나으리 말씀이 옳다옵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기철은 그 말들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가로채 불린 것을 제공이라 여기는 그 뻔뻔함이 어느 지경에 이른 것인지 알만하였습니다. 연회상이 차려진 사랑채에서 기철은 친분 있는 관리들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에 전복찜, 갖은 나물과 떡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냄새가 사랑채 가득 퍼졌습니다. 기철은 술잔을 비울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고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철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형님이 살아 돌아올까 걱정이 없지는 않소이다. 허허. 좌중이 잠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철은 손을 내저으며 너털 웃음을 이었습니다. 그자가 돌아와 봤자 이미 사망 처리된 시체나 다름없지 않겠소. 관아의 서류도 다 정리되었고 재산도 이미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인데 어찌하겠소. 좌중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철은 그 웃음을 즐기며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형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동금은 주막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국밥 찌꺼기로 저녁을 때운 뒤 밤새 아들 윤호의 혼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 궁리하는 참이었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아궁이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동금의 얼굴에 그 붉은 빛이 일렁였는데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홀몸으로 윤호를 키워내며 버텨온 세월이 저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 구석에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있던 종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오래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7년 전 이른 아침 동금이 국밥 뚝배기를 앞에 놓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과 지금 저 굽은 등이 겹쳐지자 종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의 하인들이 주막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의 입에서 나으리 나으리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기철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직도 이 주막이 운영되고 있었느냐? 형수가 참 즐기기도 하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동금은 아궁이 앞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꽃이 이글거리는 아궁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초겨울 칼바람이 방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나가 방 안이 한산해질 무렵 마당 쪽에서 왁자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지방을 쿵 넘어서며 기철이 친구 둘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철은 방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곳에서 술맛이 나겠느냐만 발이 이리로 향하는구나. 여봐라, 술상 내오너라. 동금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절뚝거리며 아궁이 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저 목소리를 들어온 터라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행주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앉아있던 종수는 몸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17년 전보다 굵어지고 느려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오만함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기철 일행이 자리를 잡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철과 그 친구들은 방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를수록 기철의 입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기철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종수에게 닿았습니다. 저 늙은 거지는 뭐냐? 어찌 저런 행색을 한 자가 버젓이 앉아있느냐? 기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종수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이봐, 돈은 있느냐? 돈도 없이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것이냐? 종수는 삿갓챙을 더욱 깊이 내려 눌렀습니다.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으리 잘못하였습니다. 추워서 잠시 몸을 녹이려 들어왔사옵니다. 종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기철은 혀를 차며 종수의 등짝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기분이 더럽구나. 하필이면 저 늙은 거지가 우리 형과 닮아 보이니 말이야. 기철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더욱 오른 기철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은 채 친구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우리 형수가 제 발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내쫓은 것이지. 형님 보상금 500냥으로 내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 시원함은 평생 못 잊어. 그 돈이 형수 손에 들어갔으면 내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느냐. 친구 하나가 낮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살아 돌아오면 어찌하려고. 기철이 손을 내저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 내가 형수가 바람이 나서 달아났다고 거짓 서신을 보냈으니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설령 돌아온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 아니겠느냐. 관아 서류가 다 글이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재산을 되찾겠어.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500냥, 거짓 서신, 내쫓았다는 자백. 기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낱낱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의문들이 이제야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금은 아궁이 앞에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500냥, 내쫓았다. 거짓 서신. 낱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동금은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눈물 한 줄기 속에 녹아 흘렀습니다. 기철 일행이 떠난 뒤 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는 술값을 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에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사방이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수의 발걸음은 한양 상단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가옥을 향하였습니다. 그 가옥은 북촌 깊숙한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기와집에 불과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청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물건을 떼어오는 행수들이 모여 밀담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문 앞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등잔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지기가 종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흑옥 반지를 꺼내 문지기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차가운 반지가 등잔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문지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행수 67명이 둘러앉아 있다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수의 얼굴을 확인한 행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살아계셨습니까? 낮고 떨리는 목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행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이들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이도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이도 있었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았소. 오늘은 내 부탁이 하나 있어 이리 찾아왔소. 행수들은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심기철이 지난 17년간 관아와 결탁하여 저지른 일들, 그리고 재산을 횡령한 증거를 사흘 안에 모두 찾아오시오. 장부든 서신이든 증인이든 무엇이든 좋소.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행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기철의 이름은 한양 상단 안에서도 꺼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행수의 명이었습니다. 행수들은 다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갖추어 오겠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특히 기철의 귀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오. 밤안개가 자욱한 골목을 빠져나오며 종수는 아들 윤호의 혼례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야 하였습니다. 종수는 그날 밤 시전 골목을 돌아다니며 비단피를 골랐습니다. 고운 남빛 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비녀 하나를 골랐습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종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금에게 혼례 때 입혔던 비단옷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의 동금은 수줍게 웃으며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저한테 입히려 하시오라고 하였지요. 종수는 비단과 옥비녀를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서신 한 장을 써서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혼례날 이 옷을 입고 상석에 앉으시오.
하늘이 그대의 억울함을 알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금의 주막 문 앞에 그 보자기가 놓였습니다. 종수는 골목 어귀에 서서 동금이 보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동금은 보자기를 들어 올리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골목 어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혼례 당일 동금이 그 남빛 비단 옷을 입고 혼례 마당에 나타났을 때 기철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훔친 옷을 걸치고 나타난 것이냐? 기철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금은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기철이 동금의 팔을 뿌리치자 동금의 몸이 휘청이며 마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윤호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은 그 시선들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례 마당의 정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은 뒤로 물러서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하인들도 굳어버렸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정문을 통해 좌우로 늘어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자줏빛 관복에 금실로 수놓은 흉배를 단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으나 그 기세가 마당 안을 가득 눌렀습니다. 사내의 뒤로 행수들이 줄지어 따랐고 그 뒤를 포도청 포졸들이 대오를 갖추어 이었습니다. 저기 저분이 청나라와 교역하는 대행수가 아니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철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사내를 바라보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내가 멈추어 서더니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마당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종수였습니다. 60의 나이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칼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43세 바닷길을 떠나던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기철의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보낸 서신은 잘 받았느냐? 기철은 뒷걸음질을 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형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종수는 기철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쓰러진 동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동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동금은 눈앞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에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38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동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종수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그 손의 감촉이 분명 자신이 기억하는 그 손이었습니다. 서방님이요? 서방님이 맞으시오? 동금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종수는 그 손을 더욱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기철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오. 동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55해의 삶이 그 눈물 속에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윤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7살에 헤어진 아버지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24세 청년 윤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철은 도망치려 몸을 일으켰으나 종수의 호위 무사들이 마당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철은 그 자리에 선 채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품 안에서 두툼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기철이 가로챈 보상금 장부와 형을 모함한 서찰 원본들이었습니다. 종수는 그것을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고하겠습니다. 이 장부와 서찰들이 심기철이 지난 17년간 저지른 죄상의 증거이옵니다. 마당 안에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차일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기철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신호에 맞추어 포도청 포졸들이 마당 안으로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의 우렁찬 발소리가 마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양쪽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었습니다. 기철은 포졸들을 보는 순간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에는 이미 호위 무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장부와 서찰 묶음을 포졸 대장에게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 안에 심기철이 관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챈 장부와 죽은 형을 모함한 서찰 원본이 모두 담겨 있소. 낱낱이 확인하시오. 포졸 대장이 묶음을 받아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심기철은 죄상을 알고 있느냐? 그 소리가 마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철은 포졸 대장의 목소리에 두 무릎이 꺾이며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이에 군림하며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기철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가로챈 500냥과 저 여인의 부러진 다리를 무엇으로 갚을 것이냐? 기철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쌓아온 것들이 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마침내 두 손으로 제 뺨을 치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철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철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7년의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이 침묵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기철의 손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기철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포졸들이 기철을 일으켜 세워 마당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객들이 좌우로 갈라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단옷에 금가락지를 끼고 한양을 호령하던 사내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은 끌려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형수님. 동금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허무하게 담겨 있는지 동금은 차마 기철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도 분노도 아닌 그저 긴 피로함이었습니다. 기철이 마당 밖으로 사라지자 종수는 아들 윤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윤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7살에 헤어진 아버지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으나 눈앞에 60 노인이 그 아버지라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종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호야, 아비다. 17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윤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24세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종수는 아들의 등을 두 팔로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등이 뜨거웠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종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홀레 마당은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종수는 아들을 놓아주고 동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동금은 마당 한켠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동금의 손을 다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주막은 잊으시오. 다시는 그 무거운 뚝배기를 들지 않아도 돼요. 동금은 고개를 들어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55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였습니다. 기철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간 뒤 홀레 마당은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차일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은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마당 안의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와 동금 그리고 윤호. 17년의 세월이 갈라놓은 가족이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들이 세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먼저 동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세 청년이었으나 그 눈빛은 오랜 세월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서당비를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치던 어머니, 손님들이 남긴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제 밥그릇만큼은 늘 가득 채워주던 어머니,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어머니였습니다. 동금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미는 조금도 고생이 아니었느니라.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금은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종수는 기철이 가로챘던 재산을 모두 회수하여 그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윤호의 혼례를 처음부터 다시 성대히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금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신랑의 어미로서, 대행수의 아내로서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동금은 그 자리에 앉아 혼례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 동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종수는 청나라에서 데려온 명의를 동금에게 보냈습니다. 명의는 동금의 발목을 오래도록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침 치료와 탕약 끝에 동금의 발목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비록 흉터는 남았고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프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동금은 처음으로 절뚝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보았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어찌나 낯설고 감격스러운지 동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저녁 종수는 아들 윤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종수는 품 안에서 흑옥 반지를 꺼내 윤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차가운 반지가 저녁 등잔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청나라 땅에서 종수를 살게 한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한양 상단의 행수들 앞에서 17년의 침묵을 깨뜨린 반전의 열쇠였으며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훈의 장표가 되었습니다.
윤호야, 이 반지를 내게 주겠다. 윤호는 두 손으로 반지를 받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의는 천만금보다 무거운 것이니 절대 잊지 마라. 재물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신의를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느니라. 윤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반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수의 집안에서 배신과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아내 동금이 끓여내는 따뜻한 국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는 아침이면 종수는 마루에 앉아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막에서 맡던 그 냄새와 같았습니다. 간도 같고 온도도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깊은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번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종수와 동금은 나란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마당이었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동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더디 올지언정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지켜낸 것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종수와 동금의 이야기는 그렇게 야담으로 남아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하였습니다. 심종수와 설동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종수는 억울함 속에서도 신의를 잃지 않았고 동금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맹자께서도 이르시기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 하였으니 두 사람이 겪은 17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으로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되 눈물로 지켜낸 것은 영원히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심종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